된다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언론 더 탐사 원자력 X파일 추석 명절에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다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풍성한 추석, 즐거운 추석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최영민 감독도 마침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오고 우리 서균율 교수님 네. 같이 올해도 한마음 가득한 한가위 예. 되시길 바라면서 또 시작을 하시죠. 예, 오늘 참 오늘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이쪽 분야에 꽤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우리 서균율 교수님, 저는 설계를 했었고 교수님은 연구를 하셨고 학교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내용을 과연 SMR이라는데 이게 진짜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런 연구를 국가연구비로 이렇게 진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문제를 솔직 담백하게 그리고 경험에 비추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가능한 쉽게 그럼요.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조금 아쉬운 거는 마지막 순간에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된 거, 배달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언젠가 또 기회가 있겠죠.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그 당시 그 미국 아건 연구소 그리고 아이다호 연구소하고 했던 그 공동 아이넬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국제 원자력 협력 연구 과제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한 5년 정도 바로 이 원자로, 그때는 그 미국 걸 했습니다. S-STAR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건 이제 액체 금속이었고 조금 4.5세대 정도 되는, 그래서 이거를 한미가 합작해서 만들어서 알래스카에 보내면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를 이제 공정을 잠시 연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결과도 그거였습니다. 경제성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는 게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알래스카 같은 땅이 뭐 물론 많죠.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필요로 한 데가 세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 도울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섬나라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성에서 실패해서 일단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이게 벌써 15년, 20년 됐네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경제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의구심을 갖고 있었죠.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하기 이전이네요. 그렇죠. 훨씬 전에. 그때 한참 이제 막 디벨롭 막. 그렇죠. 네. 그랬는데 그때 한국에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었고 이 용어 자체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소형 원전, 꼬마 원전이라고 제가 농담 드리면서 작은 고추가 맵습니다라고 했는데 딱히 그렇게 맵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 원전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포커싱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개발을 해놨는데 디자인 서티까지는 받아놨는데 이걸 수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고민하고 있을 때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질문이 너희 나라에 지어봤느냐, 그래서 괜찮더냐, 잘 돌아가느냐, 이걸 묻는데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멈춘 다음에 그리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01년에서 2009년 사이는 저도 이제 사업을 할 때예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고 막 이럴 때인데 스마트 원자로가 어느 정도 개발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사실. 근데 원자력 연구소에 있었고 또 그 안에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지금 뭐 수출 좀 해야 되니 그러면 디벨롭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필리핀에 가가지고 에너지부 장관한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같이 했었어요. 저 연구소 계신 분 같이 가가지고 그때 IAEA 디렉터로 근무하고 바로 오셨던 전풍일 박사님 모시고 같이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노미네이션이 월드 와이드로 상당히 높으신 분이라
우리 팀을 필리핀에서 흔쾌히 받아들였죠. 그래서 가서 PT까지 다 하고 했는데 이분이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외교적인 어떤 그 관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는 게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개발된 게 페이퍼 플랜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에. 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맞아요. 그래서 페이퍼 플랜트 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그랬던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지어서 국제 시장에 대한 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저기 무서운 줄 모르고 뛰어들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벌써 국제사는 벌써 그 입증된 기술이냐. 그리고 두 번째 물을 건 아예 질문을 받을 시간을 갖지 못했죠. 그리고 연료 처리해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연료 공급해 줄 수 있느냐.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하고 맡겼던 거죠. 입증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까지 가서 프레젠테이션까지 다 하고 했는데 되게 허망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2010 당시 5년인가 그때 그죠,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우디를 갔어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꺼낸 거예요. 스마트 원자로 사라. 우리가 기가 막힌 원자로가 있다. 100메가와트짜리 이 원자로인데 소형 원자로다. 그래서 컴팩트하고 안전하고 이게 한 1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하면서 물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사막지대에 살고 있는 사우디가 눈이 팍 띈 거예요. 이거 얼마냐? 그러니까 한 기가 1조 원이다.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2개 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수주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델리게이션을 한국에 딱 보내가지고 한국에 이제 그 사절단 비슷한 그 원자로 이제 협상 뭐 비슷하게 하러 이제 왔죠. 와서 보니까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그러면 한국에서 조건이 뭐냐면 이거를 너네 나라에서 짓자. 그래서 입증을 해보자. 그래서 너네 나라에서 입증이 되면 이걸 공동으로 제3국에 수출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겠다고 해놓고 왕이 그 빈살만 왕인가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왕이 사겠다고 공언까지 했는데 대통령 앞에서 이걸 또 안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이 핵 기술을 거기에 이전하는 걸 꺼려하는 나라예요.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잖아요. 중동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핵 비약산에 저촉이 돼가지고 완전히 클로징 돼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원자로를 수출한다는 것 자체도 안 되는 뿐더러 왜 우리나라 저 NTP 가입돼 있잖아요. NPT 가입돼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수출할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수출을 하려 그래도 실증 원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쪽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였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빈살만 왕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러면 2조가 아니라 1,000억 정도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300억 대고 해서 공동으로 교육훈련 비슷한 그런 다시 한번 개념 설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그거를 한번 3년인가 이렇게 기간 동안에 해보자. 이래가지고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우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원자력 연구원에 그때 한 몇십 명 파견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 2년, 3년 동안 상주하면서 실제 스마트 원자력 기술을 다 공부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술 이전이 먼저 일어나 버렸네요. 기술 이전이 먼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이제 골치 아팠던 거죠. 왜냐하면 교육 훈련이다 이렇게 되고 또는 공동 개념 설계다 이렇게 그 나라에서는 자기네 핵 기술 과학자를 확보하고 싶었던 거 경험 있는 그래서 경험을 키우기 아주 좋았던 그런 결과가 됐고 결국은 수출은 못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중동의 그 미국의 눈에까지 나라 하나 도와주고 끝난 꼴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에 1,000억 수출했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네. 원자력 농소가 한번 한 적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실질적으로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가 좁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거 테스트하다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래가지고 공무원들 누구도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한번 기억을 하시겠지만 2005년인가 그때 스마트 원자력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설계 인증을 할 때 원자력 안전 기술원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때 위원들이 전부 다 원자력 연구원에 짓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인구가 많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이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찬반으로 격돌하다가 결국은 안 된 거로 저도 들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입증이 아니라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실증을 하는 거. 그래야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원자력 산업이 지금까지 역사 이래 맞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다 맞아요. 실증이 된 것만 들여온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구개발한 게 대부분이 국산화를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실증이 된 기술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국산화를 했던 거죠. 새로운 뭐를 개발한 척이 없죠. 그게 스마트가 1호였는데 결국은 실증을 못해서 실패를 했는데 그 전철을 똑같이 밟아나가고 있는 프로젝트가 지금 ISMR이다. 이것도 디자인 서티피케이션, 설계 인증이 목표예요. 페이퍼 플랜트 만드는 거. 그러게요. 그런데 그 스마트만 하더라도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미국도 그렇고 이렇게 딱히 그 원자력 발전소, 특히 소형 원자로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무주공산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렇게 다닐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웬걸 우후죽순처럼 다 일어나가지고 70개가 넘는 원자로용이 돌아다니고 이제는 중국이 앞서가고 러시아가 앞서가고 미국이 앞서가고 웨스팅하우스가 다시 이제는 소형 원전까지 접수하기 위해서 이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그야말로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그러면은 어떻죠? 그동안에 우리가 뭔가 연마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헐벗은 채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SMR은요, 스마트보다 아마도 10배, 20배 이상 그 난관을 거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또 하나, 이게 쓰이려면은요, 왜 하죠? 탄소 중립을 가는 길목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2040, 그렇죠. 2030년이네요. 지금 이제 7년 남았네요. 까지 2019년 수준의 43%까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각국이 지금 소형 원전이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되려면 지금 얼마 남았죠? 6, 7년이에요. 바로 지금 다 끝나고 종이 원자로가 아니고 어딘가 지을 수 있는 원자로만이 앞으로 살아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때 가서 이제 다음번까지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 탄소가 이제 그 나오는 것, 또 저기 보내는 것 전부 이게 이제 중립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빠듯하는 거죠. 경쟁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런 것들을 거의 뭐 그냥 페이퍼 플랜트 설계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내공 쌓느라고. 그러니까 그게 좀 연결이 되고 그 수준을 넘어가지고 어딘가 우리 국내에 지을 수 있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이제 어디를 탓할 건 없지만 포기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10년 넘게 허송세월 하는 동안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됐고 그리고 우리는 경쟁력 없는 상태에서 이제 보세요. 여기 보여드리겠지만은 중국, 러시아, 미국이 이제 각각 금방 쓸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상업 발전을 2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2호기가 다시 또 들어가게 돼요. 물론 그거는 이제 기체 냉각로긴 하지만 소형로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하고 경합하는 건 물론 그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국의 소형 원전하고도 경합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산업 현장에서는요 1등만 살아남아요. 2등은 의미가 없습니다. 1등만 그 1등이
ISMR이 아닐 거라는 건 거의 확실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전력 투과, 정부 투자가 우리 혈세가 들어간다는 거는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고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로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전반적으로 일단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네, 좋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어떤 사실 오늘은 SMR을 우리가 개발하면 안 되는 이유 그거를 5가지를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상당히 내용을 풍성하게 갖고 오셔가지고 종합적으로 더 내용이 참 상세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용어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잘 소상하게 풀어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이게 소형 원전. 네, 간단해요. 네. 그러니까 소형 원전의 특징 중 하나는 일체형이다. 일체형. 자, 보다시피 여기 보세요. 일단 여기 국어로 풀어놓은 게 지금 업데이트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가 다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저 위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저 맨 꼭다리에 그렇죠. 하얀 부분. 경납고가 있고요. 그리고 원자로 용기가 통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해를 치면 원자로도 있고 증기 발생기도 있고 가압기도 있고 이게 한 통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자, 그러면 그 밑에 맨 위에 있는 거 보시죠. 꼭다리에 있는 그 약간 하얗게 된 것. 저게 뭔지 아세요? 가압기입니다. 가압기를 아예 그냥 그 안에 집어넣어 버렸죠. 전에는 각각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가압기가 공간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꽉 압력을 주죠. 압력을 주는 이유는 500도까지 올라갈 때 또는 300도까지 올라갈 때 섭씨로 말이죠. 섭씨로는 300도까지 올라갈 때 350도 올라갈 때 끓지 않게 안 그러면 끓어버리니까 끓지 않게 꽉 눌러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압기라고 하는데 보통 바깥에 있었는데 거기서 지난번에 3마일 때 누수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예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런 생각이죠.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있고 이게 원자로 운전 시에는 항상 차 있습니다. 이게 소위 2자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개 그 허파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증기 발생기 또는 열 교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 주걱처럼 생긴 이게 사실은 이제 원자로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해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수로로 되어 있는데 물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에 중수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 액체 금속 그러니까 소듐이나 나트륨이죠. 또는 액체 금속, 납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용융염이라는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체도 들어갈 수 있고 기체는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 북한에 있는 건 이산화탄소 싼 거 좀 비싸게 지으려면 헬륨이죠. 그게 지금 중국에 있는 원자로 지금 현재 상업화된 상용 원전 세계 최초가 이제 기체 냉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연료가 이렇게 집합체로 되지 않고 조약돌처럼 되어 있어요. 복숭아만큼 되는 게 수천 개가 쌓이다가 위에 들어가고 밑으로 내려. 어쨌든 이게 일체형이 되어 있다. 그래서 바로 보시면 이거 가지고 이제 터빈이 돌고 발전기가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똑같은 계통이죠. 그래서 개념 자체가 문제는 시작은 2030년대라는 거죠. 자, 보세요. 7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쯤에는 모든 게 설계 인증 이 상으로 그렇죠. 최종 안전성 보호 입증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가지 말씀 빠뜨린 게 그래서 그때 스마트 P라고 하는 입증 원자로 그러니까 원형 프로토타입이죠. 그걸 두산 그 당시는 에너빌리티가 중공업이었죠. 한국중공업이던 시절이었고요. 그때 그걸 이제 제작하려다가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이유로 해서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거를 짓고 있으면은 2030년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기타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심에 그러니까 서울 한강에 여의도에 지을 수 있는 그런 원자로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형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ISM을 지금 투자해가지고 글쎄요 그때쯤 되면은 종이 원자로 하나 나올까 말까. 그때 다른 원자로들은 지금 상업화돼가지고 국제시장에서 수출하고 건설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파고들기 쉽지 않다는 거죠. 요게 한 원자로가 100메가 맞아요. 정도 되는 10만 킬로와트니까 지금 대형 원전이 약 10분의 1 또는 15분의 1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사람 사이즈를 보세요. 네. 사람 사이즈를 보면 완전 개미같이 쪼만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소형 원전인데 소형 원전이 아니에요. 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아직은 그러니까 갈 길이 먼 거죠. 이걸 이제 진짜 작게 만들 액체 금속을 써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작아져. 근데 저게 저보다 훨씬 큰 1m 80cm 정도 되는 그 사람 크기인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은 원자로가 대개 한 4m쯤 되거든요. 3m가 그러니까 4m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가 4m, 5m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공간적인 효과는 없다. 단지 좁아졌죠. 높이는 그대로지만 높이를 저렇게 높이 유지한 이유는 보세요.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심장이 빠졌습니다. 펌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증기 발생기하고 원자로가 뚝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 길이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줄어들었죠. 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연료 농축도를 올려야 됩니다. 3 내지 5% 가지고는 굉장히 중성자가 빨리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연료 농축도가 5가 아니고 20%까지 올라가야 돼요. 이걸 이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 헬류라고 한 건데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한류 가기 전에 농축 못 하죠. 그리고 미국도 지금 그 공장 전부 다 문을 닫았거든요. 러시아밖에 없어요. 러시아. 그러니까 우리는 러시아 가서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ASMR 하더라도 우리는 첩첩산중이라고요. 그렇죠? 천전포고한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우리는 벌써 러시아에 어떻게 했죠? 여기 우크라이나 오면서 이제 완전히 돌아섰잖아요. 그거 우리 원자력계가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지금 이 정부 동안에 그냥 연구비 받고 끝내겠다는 건지 그거는 범죄이죠. 그렇잖아요? 1호 영업사원 잘라야 됩니다.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영업을 하려면은 팔 때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과학자들이야 그냥 하고 정년 퇴임하면 됩니다. 저처럼 무책임하죠. 인건비 받고. 근데 거기에 우리 혈세를 쓰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운 경제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 문제가 크게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구조를 좀 더 네. 설명을 하는 건데요. 이거 이제 입체형이다 보니까 요 안에 증기 발생기하고 네. 노심 부분, 그다음에 출력 제어 부분, 여기 네. 이제 중성자 제어 부분, 뭐 이렇게 하나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컴팩트해요. 하지만 그렇죠. 이거는 스마트 원자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펌프가 있습니다. 네. 모터 캔드 펌프라고. 아까 그거는 이제 없었죠. 이것만 하더라도 이건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소련 핵 추진 잠수함의 그 심장을 상당히 많이 가졌죠. OKMB OKBM이죠. 그 러시아 원자로 제조 회사의 하고 기술 핵잠수함 원자로를 갖고 와가지고 사이즈를 키운. 거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약간 키웠다 용량을. 이건 이제 뉴스케일 미국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보시다시피 그냥 아예 연못에 집어넣어 버렸죠. 왜냐면은 혹시 노출이 될까봐. 그렇지만은 이거는 평상시 때는 대단히 불편한 구조죠. 저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고 봐야죠. 이거 이제 입증돼야 되는 기술이란 말이죠. 그리고 만약이라도요. 저기 보세요. 지금 후쿠시마에 대한 그 교훈이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됐는데 4억이 똑같은 수주, 4억이 말이죠. 거기는 원자로에서 빠진 해결료가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요. 해결료 수조에 들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물이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금이 가니까. 똑같아요. 이거 콘크리트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조가. 수조가, 그래서 이제 수조로 가져온 거는 원자로가 노출될까봐. 펌프가 돌아가지 않는데, 그럴 때 그 냉각 계속시키기 위해서 잔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 건데, 원자로 4억이 마찬가지로 망가졌단 말이죠. 4억이 말이죠. 후쿠시마 4억이. 그 이유는 저렇게 돼 있는 수조에서 물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입증되기 전에는,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확률이 1000만 년에 한 번, 1억 년에 한 번 하지만은 잠깐만요. 작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대형 원전까지 가려면은 보통 10기 이상씩, 그래서 12기를 짓지 않습니까? 12기. 자, 그러면 1억 년짜리가 갑자기 1000만 년으로 내려옵니다. 그렇죠? 왜냐면 1억 년에 한 번짜리가 10개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1억 년에 1000만 년에 두 번, 한 번으로. 세 번 해고 결국은 1000만 년에 한 번 똑같아요. 결국
그리고 그마저도 숫자 노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억 년에 한 번이라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직 어느 누구도 증명하지 않았고 이 기수가 늘어가면서 이건 기수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경제성을 살리면 그러면은 그 순간에 컴퓨터상으로 네, 계산을 했을 때 예, 확률이라는 거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영어로 치면은 and가 아니고 or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거나 저게 나거나 독립 사건이에요. 그럴 때는 합산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종속 사건이 이게 고장 나야지 이게 고장 난다. 그럴 땐 1억 분의 1 곱하기 1억 분의 1 곱하기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게 독립되다. 이게 고장 날 수도 있고 10번째가 고장 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전부 합산하는 겁니다. 그럼 1억 분의 1 보태기 1억 분의 1. 그래서 1000만 분의 1. 100기를 지었다. 100만 분의 1. 그다음에 1000기를 지었다. 최소한 1000기 이상이 지어지니까. 그러면 만분의 1. 만분의 1이에요. 그러죠. 만년에 한 번. 우리 말대로 만일의 사고가 나는 겁니다. 만일의 사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성에서도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서 개수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사고 날 확률은 늘어나 버리죠. 그렇죠.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놓고 말하면 계산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니 1억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100개가 지어지는데 1000개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순간에 1000만 년에 한 번, 100만 년에 한 번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공급하면 할수록 그만큼 또 사고 날 확률은 늘어나는 그렇죠. 거니까. 그리고 또 이거는 특히 그 제3국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농축을 하고 재장전을 할 필요 없이. 그러는 거기는 산업 기반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뭐죠? 이 나지 않아야 되겠지만 사고 났을 때 대응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송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네. 이게 모듈화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그냥 그 보통 트레일러라고 하죠. 우리말로 추레라고 일본식인지 추레라라고 하더라고요. 추레라. 여기에 같이 실어가지고 갖다 그냥 현장에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모듈 제작해서 그래서 이제 SMR의 두 번째가 모듈 부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연탄처럼 여러 개를 동시에 수십 개, 수백 개를 찍지 않으면은 이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다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S는 작은 것, 그러니까 30만 킬로와트 정도 하면은 보통 큰 대형 원전의 뭐 5분의 1 또는 10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제 더 작은 게 있습니다. 극초소형. 그거는 조금 더 오히려 용처는 적지만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 잠수함 또는 로켓에 달 수 있고 선박에 달 수 있는데 지금 100메가와트다 또는 300메가와트다 이런 것들은 결국 발전용이거나 담수용이거나 수소 생산인데 그게 웬만큼 크죠. 그다음에 SMR 마지막에 R은 이제 당연히 원자로죠. 그런데 SMR 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은데 그냥 우리끼리 소용로 하면 됩니다. 소형 원전, 소용로. 네. 간단해요. 작다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벌써 가동을 들어갔다가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게 그거죠? 네. 기체 고온, 그러니까 여기는 헬륨이 들어갑니다. 물이 아니고요. 왜냐면 물이 문제잖아요. 물이 과열되면 수소가 나오고 수소 폭발을 했고. 물 대신 헬륨을 써서 낸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자로는 750도 섭씨로 출구 온도 그런데 이거는 이제 950도 가면은 수소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죠. 950도는 분리되네요. 분리가 돼버린 건요. 수전에서 완전 그냥 저절로 분리되는 기술. 근데 아직 이 원자로는 현재까지 물론 이제 중국 원자로라서 정확한 사양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아주 새로운 우리한테 낯설죠. 헬륨이 들어간다는 그래서 지금 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불이 끓을 이유는 없다. 이게 원자로 두 개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사실은 이제 순환기라고 해요. 여기는 서큘레이터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기체이기 때문에 펌프가 아니고 팬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상당히 큽니다. 이 안에서 태풍 불겠네. 그렇죠. 그게 이제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게 그렇죠. 되다 보면 이 조약돌 복숭아만 하거든요. 이게 그냥 붕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려죠. 그렇죠. 조약돌 자체가 열립니다. 이게
이제 그 안에 고농축 우라늄이 들어가 있고 이걸 탄소 그러니까 뭐죠? 우리 흑연으로 이제 하면 흑연은 아시겠지만은 중성자 감속을 위해서 흑연으로 쏴가지고 이제 고열 그러니까 단열 기능도 있고 이걸 싼 다음에 근데 이건 조금 불편하지만은 기체가 냉각제가 밑에서 흐르면 이게 배별 조각들이 날아가게 되니까 위에서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위에서 쏜다 이거는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왜냐하면 들어가면서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이게 올라오려고 하는 거죠. 그걸 누르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어쨌든 간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한 설계고 이게 이제 놀랍지만은 우리는 뭐 저기 국회에서도 그렇고 한다 만다 한 30년쯤 된 것 같습니다. 기체 냉각 원자로도요. 근데 중국 꾸준히 했죠. 그리고 그게 상업화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경수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쇠빙선 쓰던 거를 이제 개조를 해가지고 출력을 좀 높인 거예요. 러시아. 그렇죠, 러시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저기 이제 붙어 있는 조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로사톰 이건 러시아 키릴 문자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죠. 로사톰 ROSATOM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P가 여기서는 R입니다. 그 키릴 문자에서는요 로사톰이 만든 그리고 그야말로 러시아 그 국기가 선명하죠. 그렇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러시아에서 구소련에서 러시아가 되면서 이제 굉장히 현대화가 된 거죠. 여기에 이걸 싣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정박하면 거기가 발전소가 된 거죠. 이제 부유식이 될 수도 있고 이걸 하나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부지 선정 문제가 풀릴 수도 있지만 이게 오만 대 다 흘리고 예. 그래서 그린피스가 이 원자로의 별명을 지어줬거든요.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핵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타이타닉인데. 타이타닉 사건 나면 큰일 나네요. 그대로 가는 거죠. 왜냐면 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경수로는 아니지만 실제 크루스크라고 하는 핵 잠수함에서 녹아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녹을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경수라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수소가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자 수소가 이제 문제가 됐죠. 스리마일 섬도 그렇고 체르노빌도 그렇고 폭발한 건 원자로가 아니고 해결료가 아니고 수소 폭발이죠. 자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걸 이제 생각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수소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처럼 헬륨으로 바꿔버릴게. 그럼 수소 원천적으로 차단되죠. 네. 그렇죠? 또는 그게 왜 나오죠? 피복제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저클로이라고 하는. 그러면 피복제를 바꾼다. 두 번째가 피복제를 바꿔야 돼. 그래서 앞으로 원자로는 전부 사고 저항성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안 갖고 있거든요. 이게 갖고 있어야지 유럽연합에 그린 텍소노미 명함을 내려줍니다. 첫 번째는 사고 저항성, 그러니까 저콜로이 말고 수소를 만들지 않을 그러한 피복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 썼을 때 버릴 때가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둘 다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작 할 숙제는 하지 않고 덥석 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몇 년 동안 이 현 정부 존재하는 동안에 그냥 인건비 받고 나는 몰라라. 정년 퇴임하면 되니까요. 아니면 직업 바꾸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SMR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뒤가 맞고 판로가 있고 그리고 희망이 보일 때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과학인데요. 차라리 핵융합. 예, 투자하세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게 사업성이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네. 정부의 예산을 따내가지고 이게 거의 몇천억 단위의 과제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과대 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어떤 거냐면 정관학의 이익 카르텔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먹이사슬이에요, 이게. 자기네들끼리 과제를 기획하고 자기네들끼리 그 과제에 기획된 걸 평가하고 자기네들끼리 그 기획돼서 평가된 결과를 이용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도 또 자기들끼리 평가하고 이러니 이게 카르텔이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먹이사슬이라니까요.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예, 고리. 고리가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이 카르텔은 예산 지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제가 볼 때 마음 놓고 이거 예산 잘라도 됩니다. 대통령이 이 카르텔 이거를 그 예산 주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이 카르텔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적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업 타당성이 불가능하고 우리가 실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걸 국민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이 안 되고 예타 있잖아요. 예타. 예산 타당성 평가. 예산 타당성 평가도 자기들끼리 들어갔어요.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그 평가 내용이 공개가 안 돼요. 네? 지금.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됩니다. 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어떤 국방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닌 건데, 그 뭐 사업성 평가하는 것까지도 공개가 안 되면 국민들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지금 모르잖아요. 우리가 혈세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알 권리가 맨 먼저 있지 않을까요? 교수님이 교수님이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이익 앞에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지 말고 진짜 책임성을 갖고 이거를 들여다봐야 되고 연구하는 것도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 년에 한 번 사고 난다. 일반 시민들은 이거 사고 안 나네? 이 정도면 뭐 우리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온 역사가 10,000년, 10만 년, 길어야 100만 년인데 이걸 뭐 1억 년에 한 번 일어난다면 인류의 어떤 그 사실 지구가 다 뽀개지고 없어지고 다시 생겨야 되는 그런 네, 요즘 그 뽀개진다는 말이 잘 나오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에 이거는 하나만 볼 때 그것도 이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근데 이게 100개, 1000개 너무 당연한 게 용량이 10분의 1, 15분의 1이라면은 그만큼 기수 소위 속된 표현은 쪽수를 늘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립사건이기 때문에 합산이 된다. 그럼 다시 지금 대형 원전보다도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후쿠시마만 하더라도요. 1000만 년에 한 번, 100만 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그 빈도수는요.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1000만 년에 3번. 근데 1000만 년에 3번 나죠. 근데 맞긴 합니다. 왜냐하면 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번 999만 99 안 나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나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 확률이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그 설계자들은 다 돌아가셨거나 딴 일을 하고 있거나 무관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1억 년에 한 번이라는 거를 마구 이거 공수표 남발하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체감하는 건 보세요. 1979년에서 1986년 거쳐서 2011년까지 6번 노심 용융 사고가 있었습니다. 4호기 원전 후쿠시마 4호기도 포함해야 됩니다. 6개죠. 자, 2023 빼기 1979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약 40년 근처란 말이죠. 근데 그동안에 몇 개가 났습니까? 6개죠. 자, 그러면 6, 7년에 한 번씩 난다가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빈도수는 6년에 한 번이다. 7년에 한 번이다. 이게 빈도예요. 통계적인 현실에 입각한 그 원자를 각각 스리마일도 그렇고 체르노빌도 그렇고 후쿠시마도 각각은 100만 분의 1, 1000만, 그러니까 1000만 년에 한 번 원전, 그러니까 정확히는 1000만 원자로 년, 원자로 하나당 그리고 1000만 년이 있을 때 한 번 날까 말까. 그런데 말씀하셨죠? 그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자로는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고 나지 않죠. 나머지 999만 또 할까요? 안 나죠. 그러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과학자, 기술자들이 거짓말 안 했네요. 근데 우리는 벌써 상처는 받았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나지 않아야죠. 그럴 때 확률이 의미가 있는 거죠. 안전 문화를 안전 신화로 바꿔버린 그런 그 평가 결과가 되지 그렇죠. 않느냐. 예, 이런 안전 문화는 현재
우리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원자력계 주장은 뭘까요?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뭐 맞죠. 왜냐하면 대형 원전이기 때문에 누가 그냥 비용이 적게 든다. 하루 아침에 5조 1조. 거기다가 뭐죠? 이제 밀리기 시작하면 10조 금방 넘거든요. 핀란드 보세요. 프랑스 보세요. 조지아 보글 보세요. 미국 보세요. 10조가 넘거든요. 누가 이자 부담해 가면서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잘 사는 나라일수록 투자가 안 될 것이고 못 사는 나라는 아예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이제 틈새 시장으로 들어왔는데 좋아요. 1조 원 잡을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건설 문제. 그러니까 건설도 우리 같으면 6년, 5년이면 끝내잖아요. 핀란드 보세요. 10년 넘었거든요. 조지아 보세요. 미국. 그러니까 10년이 넘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떨 것이냐? 아니요. 왜냐하면 계량이 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계 단가 또는 발전 단가 또는 건설 기간 이 모든 걸 볼 때 모든 게 영어로 fuzzy하다 그러는데 뿌연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주장은 주장이죠. 그렇지만 이걸 받아들이고 아니고는 뭐 국민이 아니고 사실은 그 구매자겠죠. 그렇죠? 받아들여야 될 것 같죠.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카피 디자인만 쭉 해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설계를 시공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똑같은 일만 해왔거든요. 맞아요. 여태까지 그거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숙련도가 높아진 거지. 이런 새로운 원전을 갖다가 새로 설치를 해서 새로 시공을 할 때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죠. 여태까지는 그 속단편으로 몸으로 떼우면 됐거든요. 근데 엔지니어가 그런데 지금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저지먼트를 내리고 맞아요. 판단을 하고 공학적으로 그 디시전을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경험이 없어요. 맞아요. 네. 어떤 새로운 거를 부닥쳐서 이렇게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지금 이거 개발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원자력 연구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연구소가 아니고요. 기업체가, 업자가 상업화해가지고 해도 부족하거든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들. 맞아요. 이게요. 그 과학하고 공학하고 상업 사이 그 경계가 너무 뚜렷해요. 근데 우리는 과학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이게 공학 오고 그리고 이제 상업까지 와야 되거든요. 비즈니스까지. 그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과학도 진짜 ISMR은 아직 그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뭐 상상적인 나래만 지금 펼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그게 뭐냐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그 복사를 해왔던 것처럼 스마트를 어떻게 조금 해가지고 용량 맞추고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풍소 문제, 제어봉 문제 뭐 이런 것들 가압기 문제 또 펌프를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를 하는 건데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디시전 못 내립니다. 네, 그리고 또 보세요. 프랑스를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아레바가 핀란드 갔을 때 왜 그렇게 헤맸을까요? EPR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기존 대형 원전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짓는 거였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웨스팅하우스도 보세요. 들어갔을 때 그 원자로 연기 금가기 시작, 제 이름 균열 가고요. 설계가 잘못돼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FOK라고 하거든요. First of a kind. 첫 번째 1호기에는 시행착오가 무지 많기 때문에 그걸 거친 상태에서 우리가 2030년을 준비한다면 저는 SMR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는커녕 원형로 파일럿은커녕 그 다음에 과학은커녕 아직 종이 원자로 설계 인증 또는 표준 설계 검토도 아직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글쎄요. 사실 TMI 원전 사고도 3마일 원전 사고도 사실 원전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 2호기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호기는 오래됐어요. 사고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년도 안 된 거였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노영이. 노영은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노영은 오래됐죠. 네, 노영이 오래돼가지고 사실 그 당시면 이제 원전이 막 출연해서 조금 이제 어드밴스 되는 단계였잖아요. 그렇죠. 79년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70년대 이제 설계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때는 아스멜 코드도
가슴의 코드도 이제 형태를 갖출 때예요. 그때 그 잠수함 원자를 가져와가지고 그냥 예, 예. 몸집을 불리던 시절이기 때문에 예, 예. 그냥 마구잡이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그런 시절이었다고 봐야죠. 에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크 밸브를 거꾸로 달아버려가지고 예? 그 누설이 됐는데 열렸다 닫히는 스톡 오픈 개념으로 이런 것들이 사고가 일어날 거라는 걸 경험적으로 그때 처음 사실 비싼 경험을 주고 산 그렇죠. 거죠. 이게 처음 하면서 발생되는 에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SMR 또 시작하면서 또 그런 에러들이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술자들은 물론이지 그 자긍심 간 게 맞지만 그런 새로운 상황에 대한 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미국은 차곡차곡, 왜냐면 그 모든 걸 전부 다 처음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핵폭탄 오펜업 시작해가지고 이제 리커버 제독이 그 잠수함 원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액체 금속과 같이 가다가 이 경소로 여기 가닥을 잡았고, 그리고 그걸 몸집을 키우기 시작하고 이제 shipping 포트가 되고, 그리고 점점 커지고, 우리 이 대표 말씀하신 수리말섬까지는 그때는 그 기술이 그렇게 발전된 상태가 아니었죠. 적용이 안 됐었고.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데 이제 그 사고는 그래서 그 원전이 돌아가고 한 몇 달 안 돼서 났기 때문에 오래됐다는 걸 제가 오해를 했었는데, 근데 설계 자체는 지금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것이고, 네. 그런 그 결함을 갖고 있었던 것이 초기 설계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3세대, 3.5세대라고 하는데 그때는 1세대, 1.5세대, 2세대로 나뉜 그런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계 주장이 이제 단순하게 부지 제약이나 건설 기간이 짧아서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많이 짓잖아요. 또 많이 짓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이건 다 원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해결료 다발수가 적어서 방사선의 영향이 줄고 고유 안전성 사고 완화에도 효과적이다. 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 그렇죠. 네, 하나만 그런데 이걸 10개씩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20개씩이요. 한 군데 10개가 들어가는 네, 거예요. 한 개 대체하려면은 10개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죠. 2개 하려면 20개죠. 네. 그 해결료 다발수 결국 더 많아져요. 아닌가요? 맞습니다. 길이는 짧으니까 또. 그렇죠. 네. 그리고 폭이 작기 때문에 결국은 더 악화되는 거죠. 그리고 작아지는 것 때문에 중성자 누출이 많아서 농축도 문제도 생기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같은 출력을 내려면 더 많이 장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죠? 사용 후 해결료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걸 전부 이 도마 위에 놓고 식탁 위에 놓고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런 회의 결과, 수기 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하지 않아서 했겠죠. 다양한 얘기를 못 나오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보고서라면은 전부 공개하면서, 우리 지난번 IAEA 국제원자력 저희가 좀 흉을 봤지만은 이 회의 결과가 부록으로 해가지고 본 보고서보다 더 두껍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이렇게 했더니 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이게 품질 보증, 품질 관리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는 품질 관리의 첫 걸음도 떼지 않은 아주 부실한 보고서. 품질 관리가 안 됐다니까요. 그렇게 카르텔, 이 얘기의 카르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final이라는 말은 안 쓰더라고요. comprehensive, 종합 보고서. 보세요. 제 기억으로 최종이란 말을 차마 못 쓴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게 보고서든 중간에 모르죠. 뭐 하여튼 간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2차, 3차 시편 측정 자료 나왔나요? 국제원자력기구?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방류를 또 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안 나왔고 다음 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거는 또 화석 에너지, 그래서 간헐성,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고, 기저전원으로서 유연성 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한다. 이거는 이제 수요 대응, 네, 맞아요. 운전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런데 이제 그 운전은 첫 번째는 쉽지 않고요. 우리는 경험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경험이 있어요. 부하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빈 제너레이터가 그 반대로, 그래서 이거를 무슨 우리말이 있던 되먹임을 해가지고 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력 조절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기로 가도 출력 소형 원전으로 가도 그건 힘든데, 한 가지는 10기를 하다가 나머지를 예를 들어서 5개를 꺼버릴 수는 있죠. 그리고 또 하고,
굉장히 비경제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피로도, 네. 설비에 대한 그 심한 그 운전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적용되는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설비가 빨리 낡아질 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안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고. fatigue라고 하잖아요. 피로가 늘고 그러다 보면 PTS라고 하는 그 가압 열충격, 고리로기 이런 게 문제는. 근데 가압 열충격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운전 구조를 갖고 가겠다는 그것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그 좋은 것만 할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기저 전원 물론 그렇죠. 그건 이제 석탄 화력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런 데서 정당성은 있고 이게 바로 미국이 처음 들고 나온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앵무새처럼 전부 어느 나라를 가든 똑같이 되풀이하고 있고 언론 받아쓰고 있는데 그 뒷이야기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국민께서 큰 그림을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네. 물론 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원자력계 그렇죠? 주장을 좀 자세히 네. 제대로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화석에너지 빈자리를 메우려면 신재생 에너지와 협업이 가능한 소형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태양광 예산 팍 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요. 네. 이게 진짜 진심이라면 네. 전력망을 확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근데 못 바꾸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직은 화력 그리고 대형이 물려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물론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화석 대체하기 위해서 신재생 간다 그러면 분산형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지금 교수님께서 안 그래요? 맞습니다. 소형 원전 네. 예상 문제점을 적어오셨어요. 네네. 그거를 한번 보면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그냥 다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기기 관리 비용 1기당.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1기가 10기에 해당한다고요. 그러니까 1기하고 1기 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관리 비용이. 그걸 메가와트당. 네. 출력당 출력당으로 얼마. 이렇게 하면 확 올라가죠.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저만 하더라도 지금 머리가 나빠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와트 바꿔버. 그러니까 1기당 좋습니다. 그런데 대형 원전 1기가 소형 원전 10기하고 같다면은 그렇죠. 곱하기 10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납니다. 같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단한 계산에 1400메가와트, 그러니까 140만 킬로와트지. 이걸 이제 10만 킬로와트짜리를 한다. 그러면 14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보통 APR 1400이니까요. 우리 신고리 3사부터 해가지고 신하늘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이제 앞으로 1500이 나올 수도 있지만 150만 킬로와트짜리. 그러면 발전 단가도 당연히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개를 지어야 되니까요. 그걸 말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를 지어가지고 하나 대신에 10기, 15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렇죠? 만약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수로 방식인 하는 강, 바다. 그럼 과연 이거를 여의도에 세울 수 있을까요? 여의도 주민 괜찮으실까요? 국회의원들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당에서는요. 용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용산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수용성에서 벽에 부딪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경수를 순환하는 우리가 항상 그리고 이제 냉각이 필요하니까 경수가 아니라도 냉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냉각 이건 이제 3차 개통 냉각이죠. 그러니까 2차 개통 터빈 돌리고 그 다음에 이걸 냉각시키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전기 터빈을 쓰는 한에서는 강이나 호수나 바다에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은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부지 잡아먹는 것도 맞아요. 거의 어마어마하게 넓어야 될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발전만 하면 되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3차 개통 취수까지 생각하면 그것도 면적이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미빛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잖아요. SMR. 제 몸처럼 small is beautiful. 조그만 게 아름답다고 출발했었는데 완걸. Small is not beautiful. 작은 건 괴롭다. 괴롭다. 그리고 힘들다. Making trouble. 네. 작은 원자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거지 그대로 받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개발 중에 있는 혁신형도 마찬가지 문제에 있다. 그래서 이제 가시죠. 예. 이 정도까지만 알고요. 그래서 이제 SMR을 지금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5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동에 의한 안전성 입증이 불가능하다. 지금 뭐 어디서 가동을 돌려서 한 10년 정도 사고가 난다 안 난다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작다고 경제적이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웨코 인스티튜트라고 독일에 연구소에서 그럼 몇 개를 지어야 이게 러닝 이펙트, 학습 효과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면 SMR을요, 소형 원자로를 3,000개를 지어야. 1,000개 단위라니, 그 예, 기본적으로요. 예. 그건 간단한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한두 개 지어가지고 경제성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고, 핵의 비확산. 왜냐 여기저기 짓잖아요.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곳에 이제 설치함으로써 이게 핵 사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 구멍을 가질 수가 있다. 그렇죠. 그 여기 이제 첨언을 한다면은 농축도를 다소 또는 20%까지 올리는 게 거의 필수적이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는 재장전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 또 이 공짜 점심은 없죠. 사용 해결 문제. 그렇잖아요. 지금 그게 마지막에 있는데. 자체적인 핵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맞아요. 사용 해결 문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또는 농축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덤벼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고 사업성이 불투명하다. 네? 그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뭐 들쭉날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업성에 오면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왜 개발하죠? 사업성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이 좁기 때문에 글쎄요, 한 몇 100기, 그러니까 저기 뭐죠? 이런 소형 원전이니까 한 100기 단위가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짓고만, 그거 가지고는 아까 독일 바로 계산 나왔잖아요. 1000기 수준을 지어야지 겨우 그 저기 수지 다산이 맞는데 우리는 손해만 보고 우리가 뭐 어디 저기 선비인가요? 뭐 우리 그 저기 배고프잖아요. 그렇죠?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또 거대한 산들이 버티고 있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아차했던 중국이 버티고 있고 러시아가 버티고 있고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벌써 상용 원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수폭발 나지 않는다고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기체 냉각, 힐리엄 아주 깨끗하거든요. 좀 비싸긴 해요. 그런데 중국에 있다는 거는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뚫고 가느냐? 거기에 대한 그 청사진을 갖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그야말로 무모한 것이고 그렇죠. 정말 무책임한 것이죠. 무책임한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자 슬라이드를 보시면 입증이 안 되는 거를 실증이 불가능한 거를 저걸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어디서 실증할 것이냐. 그게 이제 간포단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간포단지 주변이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포항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포항, 울산, 경주 이렇게 들어가면 인구가 거의 100만 가까이 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부울경보다는 낫지만 거기도 네. 아주 밀집 지역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될 상황이고 또 심손삼인도 1억 년에 한 번이냐 진짜 실현 가능한 거냐 이런 다소기 문제를 고려하면 또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네, 근데 참고로 이제 노심 손상 빈도라는 이거는 중대 사고도 아니고 단지 원자로가 노출될 가능성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원자로 해결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이 위에 찰랑찰랑 있다가 내려올 수 있는 확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확률이 1억 년에 한 번이라는 거니까 이건 사실 큰 사고가 아닌데도 1억 년에 한 번이라면은 이거는 큰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 숫자는 그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 기타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통계 그냥 그 컴퓨터 코드를 돌립니다. 이거는요. 매개 변수 하나만 가지고 횟수가 빈도가요. 5도라고 하는데 10공이 2개, 3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웨스팅하우스에 있으면서 어떤 그 원자로에 조금 그 유리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 원자로 용기 파손 확률을 조금만, 근데 그게 정당해요. 왜냐면 모르기 때문에요. 조절해 주죠. 그러면 원자로 용기가 파손되지 않는 걸로 나와요. 그러면 빈도수가 훨씬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근데
1억 년에 한 번을 미루라고. 저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접 계산을 해봤기 때문에. 네. 근데 국민께서는 믿을 수도 있죠. 교수님은 직접 해보시고 이 PSA라고 그러죠. 확률수 안전성평가 이런 걸 직접 해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우리나라는 이거를 법제화해놨어요. 그냥 운영 허가 조건으로 이제 또 주기적인 그 PSA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법으로 명문화됐는데, 그 이유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야 그 팀이 운영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먹고 살아라 너희들은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좀 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한참 세미나를 할 때 독일에 그 TÜV 있잖아요. 네. TÜV의 안전 책임자를 불러와 가지고 그때 같이 저랑 회의를 하면서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PSA를 지금 뭐 세미나를 한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이래 가지고 같이 갔어요. 네. 그때 부원장이 주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가운데 딱 앉고 쫙 설명을 해줬어요. 환영한다. 그래가지고 쭉 설명. 한국의 기술이 이 정도다. PSA를 이 정도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 양반이 끝까지 이래 듣더니 질문을 할 거 있으면 해라. 그러니까 이 양반 질문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아니 너희들 이거 안 하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확률론적인 안전성 평가는 참고만 할 것뿐이지 이것이 설계에 어떤 결정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참고용이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거 안 한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처음에 참조만 한 그런 규제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 아까 그 법제화가 됐다고 하니까 이제 저 연구원 또는 연구계 학계를 이제 쫓겨났거나 떠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단계가 있거든요. 1단계, PS 1단계,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노심 손상 비율은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가면은 이제 경락 건물, 그 다음에 3단계 가면 이제 환경까지 가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법제화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단계만 갖고 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2단계, 3단계까지 가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1단계를 왜냐하면 그 환경 영향 평가를 하다가 뭐가 넘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넘는 게요. 뭐 제한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뭔가가 넘치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또 뭘 하죠?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또 조절을 해요. 그러면 또 확률이 툭 떨어집니다. 빈도 툭 떨어지고 고무줄처럼요. 그 조금 과장하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1억 년에 한 번이라고 하는 건 1기당이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1억 원자로 년입니다. 정확하게는 원자로 하나가 1억 년을 운전했을 때.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원자로 하나가 어떻게 1억 년을 운전합니까? 저는 그걸 늘 묻고 싶더라고요. 이게 노심 손상 빈도가 1억 년에 한 번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기술적인 밑이 그냥 연이 아니고요. 리액터 이어 원자로 년이에요. 원자로 하나가 1억 년을 갔을 때 한 번.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TÜV가 맞는 겁니다. 그냥 그래.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서 태어난 기술이거든요. 그 MIT의 노먼 라스무슨 교수가 만들었던 방법이고 3마일 댁에 잠시 빛을 봤죠. 그래서 각광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 해가지고 손상 비율이 웬만큼 있다고 나왔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3마일이 정말 났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유럽은 그걸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론적인 거는 결국은 통계이고, 통계란 건 뭐죠? 숫자이고, 숫자는 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지 않는 거. 저도 믿지 않아요. 문제는. 저도 원자력 연구원에서 그 리스크는 이런 위에도 무슨 랩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거기 쓰는 컴퓨터 코드도 잘 알아요. 우리 국산화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짱 헛장난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마다 결과가 다 다르더라고 또. 그 같은 사람도요. 그 주문, 오더를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매개변을 싹싹. 그러려면 이제 그 2단계, 3단계.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중대 사고 코드들이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소위 사고 경위를 또 다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저기 그 파열 크기, 뭐 위치, 뭐 이런 것들 다 죄다. 그리고 동시 사고냐, 아니면 개별 사고냐, 아니면 연계돼 있느냐 이런 것들 다 이제 확률적으로 따지면 그야말로 그 결과는 그 거미줄처럼 나오거든요. 이렇게 막 가지쳐가지고요. 뭐 아시죠? 이렇게 쫙 나오면 그걸 이제 합산하는 게 1억 년에 한 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결정문 쪽 그 안전해서 맞아. 그걸로 다 한다. 그냥 안전. 예. 경락 건물도 무조건 안전. 누설되면 안 돼. 이게 정확한 거예요. 한 번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 달에까지 갔지 않습니까? 예,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피동냉각 기능이란 거를 자꾸 주장을 하는데 이건 사고에 대응할 때 기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 네. 신속하고 기동성 있게 대응을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론적으로 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에 비는 거죠. 입증이 안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뜨거운 게 밑에 있고 차가운 게 대류. 이걸 그야말로 이거는 자연에다가 그냥 기우제에 올리는 거랍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그게 작동하지 않은 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럼 잔열은 계속 나올 텐데 방사성 붕괴는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를 알 때 둘을 생각하지 못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한번 이것도 연구해 보죠 해서 이렇게 된 걸 겁니다. 아마도 피동형. 그래서 말이 피동이 그리고 전에는 그 뭐죠? 그 inherently safe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 안전하다. 그러다가 이제 그 저기 조금 걸렸는지 원천적이란 말은 뺐더라고요. 근데 피동이라는 게 결국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아요. 굉장히 그 ugly 그러니까 흉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때가 바로 사고 당시. 그래서 이제 뉴스케일사 원자로가 지금 NRC 인허가 받는 중에 어떤 기술적인 현안을 한번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차폐벽 설계 문제에서 관통부 이게 좀 지금 현재 현안으로 나오고 있고 가연성 기체 감지 시스템이나 경납용 건물 누설 이게 이제 경납 건물이 거의 없어요. 그 안에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게 경납 용기고 건물이다. 그럼 경납 건물이 없거든요. 사실 그냥 빌딩으로 돼 있어서 이 누설 문제를 그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이게 방금 말씀하신 밀도파 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그 피동형 냉각을 피동형이라는 건 외부에서 펌프로 이렇게 흐르지 않아도 대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자기네들끼리 그냥 이제 도는 그런. 그렇잖아요. 우리 그 아지랭이 보시면 되잖아요. 주전자 물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죠. 그게 바로 이제 열기관 갔다가 이제 거기서 열 뺏기죠. 무겁죠. 그럼 내려와요. 그리고 저 아지랭이 좀 피어오르고 여기서는 또 이제 그 빛 이슬처럼 내려오고 아지랭이 이슬, 아지랭이 이슬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좋죠.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그냥 돌리는 게 낫죠. 돌리는 게 전기를 어찌든 회복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밀도파가 생겨가지고 그게 진동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내부 구조물이 하나로 일체형으로 되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좁죠. 이 컴팩트하다 그러니까 이게 그 촘촘하게 서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일어나면 이제 그 옆으로 전파가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생겨서. 그다음에 이제 다수기 문제라든가 플로블루키지라고 그러는데 플로블루키지는 뭐냐면 어디가 깨져가지고 유동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조각. 그리고 예를 들어 뭐 그러지 않아야 되겠죠. 망치 쪽을 놓고 해가지고 그게 걸려버리면은 좀 좁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불을 막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못 올라. 그러면 이제 과열되는 거죠. 그렇죠. 1950년대 초에 경수로 생기기 전에 소듐, 나트륨 원자로를 맨 먼저 만드는 똑같은 그때 망치는 아니고요. 그 부품 하나가 이걸 가리는 바람에 뭔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요. EBR. 저기 실험 아니요. 저기 어디죠? 미국. 아이다호에 있는 그 실험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첫 번째 원자로가 액체 금속이었습니다. 소듐이요. 나트륨 원자로. 거기 밑바닥에 이게 끼어버리니까 나트륨이 올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심용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초장에. 그래서 그때 액체 금속을 포기했죠. 저기. 그때는 이제 우라늄이 없으니까 플루토늄 쓰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경수로가 판을 치게 된 거죠. 얘기하시니까 영광 한빛 원전 3호기에서 증기 발생기 안에 망치 나온 거 저도 그걸 계산한 건데요.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더블이 파편이 있거든요. 그것도 있고. 왜냐하면은 그 저기 특히 가압 경수로 같은 데 소매, 이 서머 슬리브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그 파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낀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 좁잖아요. 그러면 낄 확률이 훨씬 더 많죠. 복잡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 1이 이제 이거를 안전성을 약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1을 없애버리는 네. 그런, 왜냐하면 전기가 없어도 돌아간다. 그러니까 왜 전기가 우리는 꼭 필요하냐? 아니다. 그래 클래스 1, 그러니까 클래스 1이라는 건 이제 안전성 등급의 전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 비안전성 등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정비성, 검사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이게 증기 발생기 저 좁은 데서 이게 검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해결료 교체할 때마다 100%에 가까운 증기 발생기를 세관이 얇기 때문에 누설이 되면 안 되니까 검사를 해야 되고, 또 그거를 그러면 하려면 조립을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러면 또 기간이 기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10년에 한 번씩 그냥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언제든지 누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른 문제들이 좀 있죠. 한번 다시 띄워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지금 어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 이거 말고 또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쭉 우리 대표 쭉 가시는 도중에 이게 이제 경락 건물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뭐 1m, 1m 50cm짜리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아예 수조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런 원자로야말로 만약에라도 간포가 됐건 울진 어디가 됐건 들어온다면 우리나라는 김정은이가 그 굳이 핵폭탄 쏠 필요가 없다니까 바로 직격탄하면 거기 얼마나 많은 그 핵 연료 널브러지겠어요. 장사포. 예, 거기도 아까 그처럼 하나에 12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아주 공격받기 좋게 집약적으로 돼 있어요. 또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건물 깨면 건물도 수조가 물이 빠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빠지고 당연히 증발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지구상의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대항하고 있는 유일한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는 전혀 맞지 않는 보이죠. 뉴스킬러 원자로라고. 왜냐하면은 타격 가능성이 있고 몇 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가리키고 있었잖아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고리, 지도, 한울, 한빛, 월성. 그걸 가리키는 거 왜 그랬을까요? 거기다가 핵폭탄을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핀을 딱 꽂아놓은 건데. 네, 왜 그럴까요? 그냥 장사정포가 됐건 뭐 웬만한 그림 좀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다. 이게 지금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맞아요. 원자로인데 이게 수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평상시 운전 중인데 포탄이 하나 날라와가지고 옆에 떨어져가지고 네. 벽이 깨져가지고 물이 쭉 빠져버렸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막 불나는 거예요, 이제. 네, 왜 그랬죠? 네. 후쿠시마 4호기가 저걸 보여준 거고 지진 때문에 그거는 균열이 갔죠. 그렇지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지진도 있죠. 그렇지만은 더 확률적으로 높은 사건은 폭격이죠. 폭격, 드론. 예, 드론일 수도 있고. 이거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쫙 물 빠지죠. 그 다음에는 이제 지옥이 펼쳐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드윈 라이만 교수, UCS 엔지니어인데 지금 담당자입니다. 그래서 얘기가 SK에서 빌 게이츠 테라파워 3,300억을 지금 투자를 해줬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양의 반응도를 갖는 그런 형태를 갖고 있어서 폭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요. 하고 있어요. 안전성 문제에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아주 민감한 부분인. 저는 이게 왜 그럴까 이해를 못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SK 그리고 테라파워는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이들은 이게 양의 반응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원자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작동 원리로 해가지고 이게 다시 출력이 떨어지게 만드는, 지금 우리 경솔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치면은 다시 스스로 떨어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음의 반응도인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걸 runaway, 그러니까 그야말로 막을 수 없는 폭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소듐을 쓰기 때문에요. 그리고 고속 중성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조금 말씀이 길어졌는데 물을 쓸 때는 열 중성자라고 초속 한 2km거든요. 여기는 보통 초속 10 또는 100 그리고 10,000km
충성자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10,000km. 예. 어마어마한. 그것도 제가 겁이 나는 게 적게 잡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피치 속도의 10분의 1 피치 속도가 초속 30만 킬로미터잖아요. 초속.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만 킬로미터 위아래예요. 근데 제가 좀 겁이 나시니까 10,000킬로미터 불렀죠. 근데 3만 킬로미터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소돔이 없어지잖아요. 자, 첫 번째는 그러면은 이 녀석들은 충성자는 더 활기를 치죠. 그렇죠? 왜냐면은 물이 있을 때는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감속이 되는 이거 감속 그나마 없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소듐이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공기를 만났다, 산소를 만났다, 물을 만났다. 공기 중에는 당연히 질소하고 산소 있죠. 물을 만나면은 수소하고 산소를 만났다면 터집니다. 이거 짓지 않게 되겠지만은요. 불자동차 많이 필요합니다. 한 기당 아마 몇백 기가 필요해요. 몇백 대가. 그래서 빌 게이츠가 말년에 아주 참 잘못된 결정을, 물론 이거 하나가 있겠습니까? 많은 걸 하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실패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의 발전 이름으로. 그래서 SK도 괜찮아요. 저는 이걸 이해를 못했는데 여기서 주가 차액 노리고 빠지면 됩니다. 괜찮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원자로 중에서 영순위가 테라파워, 액체 금속. 그런데 그렇다고 SK가 지금 빠질 건 없습니다. 왜냐면은 몇 년 버틸 겁니다. 빌 게이츠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빼주면 돼요. 주식 팔고 빌 게이츠에 3,300억을 투자해놓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거 아닌가? 한 10배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회사로서는 손해날 게 없죠. 근데 결국은 만들 수 없는 원자로죠. 네. 특히 액체 금속, 물론 수소 나오지 않게 해서 이제 경수로가 아니고 플루토늄도 쓸 수 있게 해서.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출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래블링 웨이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행파 원자로인데, 저는 빌 게이츠가 그 정도 넘어갈 정도 되면 어느 누군가가 기가 막힌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재미로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할 일 다 했잖아요. PPT도 다 만들었고, MS 오피스 지금 애플을 능가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까 한번 툭툭 던져보.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펫 프로젝트라고 하죠. 돈도 많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애완용으로 재미로 하는 거죠. 과학적 유희. 맞아요. 유희. 그러니까 영어로 펫 프로젝트예요. 유희. 그러니까 애완 사업을 하는 건데, 저도 SK는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나 중국, 또는 중국은 안 하니까 한국 와서 이제 이 양반이 노미네이션이 높으니까. 그렇죠. 한국 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있을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악수하면서 주머니에 손 넣고 악수 딱. 네, 그 친구가 바로 메리입니다. 그게 빌 게이츠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또 갑자기 날라와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는 근처도 못 왔는데. 그렇죠. 다시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빌 게이츠하고 무슨 중간에서 어떻게 매칭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거를. 아니 화학이 맞았다 그럴 수도 있죠. 영어로 케미스트리가 서로 맞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죠. 케미칼.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죠. 리액션이 일어난 거. 그렇죠. 생화학 반응인가. 그래서 이그니션 포인트가 SK가 지원한 3,300억이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이고요. 그런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없는 겁니다. 결정을 제대로 내렸어요. 안 했거든요. 그때 교수님이 반대하신 거 아니에요? 중국도 저는 안 만났습니다. 그때 학회 좀 하고 있으니 안 만났고요. 물론 만날 기회도 없었지만은, 왜냐면 저는 액체 금속이라면 또 아시잖아요. 제 전공 박사 과정이 액체 금속 아닌가, 몬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액체 금속이라고 하면은 SMR 못지않게 치를 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그분 말고 또 지금 장윤일 박사님이라고 또 계시, 학원에서 지금 되게 맞을 것 같고요. 그분도 오셔가지고 IFR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형로예요. 근데 아니다, 이건 아니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다녀갔다는 거 제가 몰랐고요. 그리고 그랬다면 어떤 그런 화학적인 그런 반응으로 해서 그런 투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SK는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라는 거죠.
혈세를 내는 국민이 그걸 이제 메우게 되는 거죠.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손해 보고 하려고 전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죠. 일단 SMR을 하는 안대 중에 경제성 입증이 불가능한데 왜 이렇게 다들 투자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형이 검사성, 정비성이 부족하다는 거는 방금 설명을 드렸고 성능 불만족 시 대처 수단이 별로 없다. 교체할 거냐, 가동 중단할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고 작을수록 비싸지는 건 문제, 수요가 적은 문제, 규모의 경제를 3,000개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 잦은 수요 대형 출력 감발 또한 수익 감소. 왜냐하면 출력이 줄어드니까 파는 전기가 작아지고 또 그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설비가 좀 약해지고. 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원자로는 껐다 켰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죠. 물론 프랑스는 연계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끄는 것도 힘들고 켜는 것도 쉽잖아요. 그 제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포이즈닝 그 독이기 때문에 시간이 물론 이제 그걸 잘 설계하는 게 몫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그런 새로운 설계를 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되긴 돼요. 그런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2030년 7년이라니까 이제 6년 남았네요. 그때까지 뭐를 만들겠느냐. 기껏해야 뭔가 스마트해서 조금 더 뭔가 이것저것 아마 펌프를 뗄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무붕소 운전 뭐 기타 등등 뭔가 변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속 해결료냐 뭐냐 이런 것도 다시 탄화로 가느냐 수화로 가느냐 산화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까지 가면 참 좋은데 그걸 못하니까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또 5% 머물 텐데 그러면 또 이제 부딪히는 거죠. 더 길게 해야 될까 아니면 좀 키울까. 아주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메가와트를 했다가 나중에 60메가를 갔다가 다시 77메가를 간 게 뉴스케일이잖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폐 문제 그러니까 이제 중성자 반사의 문제인데요. 이게 자꾸 불쏘시개가 다 도망가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냥 땔감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일단 그 경제성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게 용량이 작을수록 비용 메가와트당 비용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이 커브가 이게 진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맞아요. 용량이 클수록 이렇게 경제성이 좋아진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O&M 커브지만 사실 건설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는 문제고 SMR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사업성이 불투명하다는 건데 이게 두산이 연내 원자로 모듈 제작한다라고 서울경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실제 뉴스케일 원자로를 갖다가 한다는 건데 뉴스케일 원자로가 630조 시장이라는 거예요. 세계 시장에서. 네? 그거를 보면 영국 국립원자력 연구소 예측 자료가 근거가 되고 있다는 건데 근데 2014년 12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지금 보면 ID 테크엑스라는 이제 분석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시장 전망이나 이런 걸 분석하는데 2032년에 95조 원이에요. 95조 원. 네. 뭐예요, 이거? 630조에서 95조로 확 떨어졌어요. 2032년에. 그런데 2040년에 또 390조로 올라가요.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 결과를 놓고 지금 ISMR 사업을 추진하는 팀에서는 입에 붙었어요. 세계 시장이 630조다라고 국립원자력연구소, 영국 국립연구소가 이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저거를 이제 계속 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들쭉날쭉하고 있다는 거고 예비 타당성 평가 보고서에서 이 말이 나왔나 봐요. 이게 저 신문에 나온 얘기인데 SMR에 대한 경쟁적인 개발은 다소 과대한 표현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주된 흐름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예비 타당성 보고서에서 좀 누가 이걸 평가를 했는지 아주 그냥 딱 중요한 지점을 지적을 한 거죠. 뉴스케일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사이즈를 좀 늘려가는 이유가 이제 용량을 키워야 경제성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경제성 문제로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뉴스케일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전체 계획된 460메가와트 중에 116메가와트만 전력을 사용하겠다 하는 약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추가로 120메가와트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사업성이 불투명하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거 SMR이 무슨 수출이냐 이러고 있는데 오히려 돈만 들어가고 정부 연구비라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서 되는 일이냐 이건 혈세인데. 교수님이 또 이 좋은 자료를 갖고 오셨어요. OECD ENIA라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인데 그 산하의 원자력국이 있어요. 여기서 평가한 소형원전에 대해서 이게 몇 년도 자료인지 2023년 올해 자료인데요. 따끈따끈하네요. 네, 아주 따끈따끈 몇 달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원자력국이 이제 규모는 작지만 그 국제 원자력 기구 IAEA만큼 그 많은 발간도 하고 여기 그 전문 지식이 쌓여 있어가 여기서 그 6가지 기준 거기는 이제 인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료 수급을 어찌 할 것이냐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한국이 이제 20점 이거는 이제 36점 만점에 만점. 20점이니까 약 100점 만점에 55점쯤 돼요.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30점, 이게 한 80점쯤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러시아가 벌써 미국을 앞서가지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는 벌써 시장에 물건이 나와 있어요. 진입하고 있는. 진입했어요. 자국에서요. 자, 그럼 뭐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알죠. 너희 지어봤느냐? 아직 입증까지는 가지 않았지만은 아직 어느 나라도 입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두 나라는 일단 우선권이 주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걸 갖고 있다. 자, 우리가 자 언제죠? 2030년 아직 ISMR 글쎄요. 2030년 가도 아마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무슨 설계 인증이나 또는 종합 설계 검토나 뭐 이런 걸 받거나 말거나 그 상태였겠죠. 자, 그리고 또 파일럿이라고 하는 실증로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죠. 누가 이걸 사겠어요. 근데 뉴스케일에서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아니다, 어디다 그냥 하나 밀어넣는 것 같아요. 이 실증로 개념이죠. 아직 그 수요자는 찾지 못했지만은 일단 이거 집어넣자. 그 이유는 한국에서 너무 고맙게도 투자를 해줬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미국 DOE 돈을 끌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외국 투자를 받으면은 정부가 밀어주고 똑같은 수법. 제가 아까 그 영상 만들었을 때 국제 원자력 협력 개발 사업 아이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각각 아곤하고 아이다고 할 때 서로 아곤이 해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그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과학기술처에다가 부과됐는데 지원을 막 늘려줍니다. 몇 억씩. 똑같은 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원자로 주조 자금이 확보된 거겠죠. 그러니까 그 12개를 짓지 못하지만 6개는 짓지 못할지라도 이걸 가지고 이제 실증로를 그냥 그 아이다가 어느 그 애매한 데다 짓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은 대개 뭐 아까 수요가 뭐 얼마 차이지 않았죠. 그렇죠. 400 얼마 중에 100 얼마. 그래도 이걸 가지고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딱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제대로 됐다면은 6기나 12기를 두산 에너빌리티에다가 주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 12기 주문 들어왔나요? 아니요. 근데 요거를 간포에다가 6기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야말로 교수님 말씀하신 로직이 맞는 게 네. 이제 한국에서 주식을 투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3천억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가만히 있어서 정부에 돈을 대주고 맞아요.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아이다호에 설치를 해서 돌려보면 뭐 된다 안 된다가 나오면 그렇겠죠. 그걸 한국에다 짓는 거예요. 지금 간포에다가. 저도 그렇게 지금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못 지으니까 거기다가 실증 하나 짓고 예. 우리 그 애매한 기업 예. 그러니까 이번에 대통령 갔을 때 출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산중공업이 이제 수출했다. 맞아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출했다 그러고 그 두산중공업이 제작해서 간포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예. 간포는 참 어떻게 되려나. 그러니까 이제 간포가 그야말로 그 뭐죠?
히로시마, 후쿠시마 다음에 이제 실험실 동물이 되는 거죠. 뭐 아직도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 그 김정은 위원장은 이 결정을 굉장히 호재라고 지금 웃음을 참지 못하고 지금 물론 표정 관리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간포에다가 문부대한 과학연구소라고 네. 착공을 했는데 저기 미래혁신 원자력 시스템 연구실증을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뭘 하는지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저기 보면 공사비가 지금 3,263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냐면 2025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뭘 하는지는 없어요. 이 주변 인구 30km 이내의 인구가 190만 명이 사네요. 190만 명이요? 예.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지금. 30km 하더라도. 예. 불경 못 잡는데요? 저기 SMR 하나 그냥 설치했다가 뻥 해버리면 저거. 와. 네, 그것도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든 원자로가 문제가 된다면. 그러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도 조심인데 그 정보 공개도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원자력 학회장이 뉴스케일 이사더라고요. 아, 이거는 정말 이해상충이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로 에너지위원회예요. 이거는 고발감인데요. 아, 그런가요? 그렇게 봐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황주호 박사가 원래 뉴스케일 그 이사로 들어가니 많이 하다 한수원 사장으로 가니까 같은 대학에 있는 정범준 교수한테 그게 바톤 타치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서로 이익의 카르텔화되어 있다는 거를 이거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좀 깨닫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예산을 정부가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네, 막아야죠.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또 안 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의 비확산성에 저촉되는 문제가 이제 외딴 데 설치해봤자 이 테러하기 딱 좋잖아요. 외딴 데 설치하면 사용 해결료가 분산돼서 또 막 흩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감시, 서베일런스가 어렵고 IAEA 이런 데서 핵무장 의도 있는 국가에 설치하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다. 거기서 언제 빼가지고 어떻게 가공하고 뭐 이런 알게 모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도초에 설치돼서 도초가 핵으로 오염된다. 그냥 부지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이게 강이다, 바다다, 온데 그냥 다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는 지하수도 수맥이 많으니까. 그다음 군사적 유용성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산에 설치했다. 그러면 장사포 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저기가. 맞아요. 그럼 그냥 그다음에 경비 시설과 요원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경제성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근데 굳이 장사정포가 아니라도요. 네. 그냥 드론. 배낭에다가 네. 들고 와도 되고요. 드론에다가 드론 왔다 갔습니다, 진짜. 용산까지. 네. 요즘 그런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네. 장사정포가 아니라도 됩니다. 사람일 수도 있고 그게 그야말로 이제 인간 드론이죠. 걸어 다닐 수 있는 배낭에 들어가면 되니까요. 조립해가지고 요즘 조잡한 걸 하더라도 효과는 똑같거든요. 그게 핵배낭입니다. 핵배낭. 네, 핵배낭이 있죠. 그래서 굳이 핵배낭이 아니더라도 재래식이 됐더라도 플라스틱 폭탄 제작할 수 있는 그 정도라도 일단 저걸 건드리기만 하면은 그렇죠. 사용 해결료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물론 이제 공포 조장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그럴 수 있는 그 부지수가 지금은 그래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삼엄한 경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퍼지다 보면은 정말 몇백 기, 1000기가 가다 보면 그거 다 못하죠. 어딘가 뚫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거는 그 대형 원전처럼 투툼한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그 경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마치 해결료 저장소처럼. 그럼 이거는 자살 행위죠. 나 여기 있으니까 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북한이 볼 때는요.
그냥 둘까요? 그렇죠. 그러니 저기 김정은은 핵에 손 대지도 않고도 그냥 손 더럽히지 않고 남한 도처를 경우에 따라서는 저기 오염시킬 수도 있는 건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지만은 그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MR을 하면 안 되는 이유 5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핵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다. 그건 뭐냐면 핵연료를 갖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가공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핵연료를 가공하려면 핵 원료가 있어야 되는데, 핵 원료가 농축된 핵 원료잖아요. 5%, 그렇죠. 20% 이 정도 농축된 핵 원료가 필요한데, 핵 원료는 우리가 지금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특히 러시아 이런데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국제 외교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러시아랑 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큰 위험 요인으로 되고 있다. 또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거는 사용 핵연료 처분장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5만 대다가 이게 사용 핵연료를 벌려놓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 처분장 미리 확보된 상태에서 이거 벌리기는 위험하다는 거고. 그렇죠. 그걸 누가 치울 거예요? 그렇죠. 우리 2세대가요. 다음 우리 후대가 지금 쉽지 않죠. 원자력 그러면 안 되겠죠. 연구원안에도 사용 핵연료가 1699개 봉이 있거든요. 네, 그걸 끄집어내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단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뭘 하려고 했는지 1699개 봉이 있는 상태인데, 주민들이 그게 거기냐, 있으면 안 되잖냐 했더니 다시 돌려보낸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그 수용성 문제, 또 이제 거기 지나가야 되니까 그런 거 물어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블로킹 시켜놨어요. 그래가지고 꼼짝 오다가도 못하고 저기 그냥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국제 외교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독자 수출이 가능하냐, 이런 문제가 또 존재한다. 왜냐하면 핵연료라든가 사용 핵연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출을 했다가는 이게 이제 핵 비확산 준수국 이런 것들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면 그 문제도 또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유엔 상임이사국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 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투입. 왜냐하면 이게 수출국 중심의 어떤 거래가 아니고, 이게 수요국이 중심이 되는 거래예요. 수요국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벤더도 마음대로 결정하고, 근데 수출하는 쪽에서 몸 달면 달수록 이거는 굉장히 손해보는 그런 수출 거래가 되고 있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펜하워 에너지 드림,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이냐, 우리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정리했다기보다는 그 제목이 좀 멋있죠.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의 에너지 꿈이 여기서 이렇게 끝난 것인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러이러한 그 사고 경위를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절벽에 부딪혔고,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세계적으로요. 예. 한국 말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그게 바로 소형 원전인데, SMR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을 굳이 써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SMR 소형 원전입니다. 소형놈입니다. 그냥 작은 거예요. 작은 고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앨리스 맥팔레인이라고 지질학자거든요. 지금 이제 캐나다에 가 있긴 하지만은 그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정확히는 핵규제위원회의 위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기고를 했는데 너무 쟤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SMR 소형노를 뭐라고 부른지 아세요? Red herring. 빨간 청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훈제 청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건 물론 훈제 청어라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이게 뭘 상징하냐? 우리 주위를 엉뚱한 대로 돌리는 것. 이게 아닌데 마치 성동격소처럼 말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푹 빠지게 하는,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red herring이라는 표현. 이게 red herring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너무 과대 광고를 하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과대 광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들여다보니까 이 중에서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다니면서 물었답니다. 저기 투자자들, SK가 됐건 예를 들어서 이런 미국 투자 왜 투자하느냐 했더니 그렇죠. 거기서 답을 얻은 거예요. 일단 투자 자금이 있는데 묶여 있는 돈이 있다. 눈먼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기술, 뾰족한 기술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투자하고 이 사람들은 이게 상용화돼서 그 100기, 1000기, 3000 이거 관심 없습니다. 단기 차익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투자를 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죠. 정부 투자 들어옵니다. 뉴스케일 보세요. 분명히 또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딘가 하나 지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싹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지금 그림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경제지, 맞아요. 일반 신문지, 신문, 방송 이런 데서 소형 원자로 자꾸 이렇게 띄웁니다. 맞아요. 지금. 미국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앵무새처럼 그대로 받아가지고 우리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창조력은 없지만 베끼는 데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려면 소름 같아요. 쭉 그래픽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막 희한하게 막 멋있게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죠. 막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SMR이 대단한 것처럼 네. 마구잡이로 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관학 산업체 가 어떤 이익의 카르텔화되지 않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미국이 돼 있고 우리나라가 돼 있고 세계적으로 특히 한, 미, 일 세 나라가 경제 안보 그러니까 특히 이거는 이제 경제 쪽이죠. 그 틀 안에서 꽉 생화학이 맞은 겁니다. 예. 뭐 생물적으로는 아닐 것 같아요. 화학적으로 꽉 맞은 거예요. 한국에 그게 후쿠시마를 이렇게 만든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 경제적인 이 끈, 그 검은 끈, 이 끈끈한 끈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앨리스 맥팔린이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술도 입증된 게 없고, 그리고 또 하나 갈수록 태산인 게 해결로 많이 나오고, 그러면 사용 해결로 미국도 지금 이어카마운트 우리말로 육하산 하다가 또 이제 전부 취소가 됐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왜 여기에 투자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투자자들에게는 호재가 된 거구나. 그들은 보세요. 우리 LK99 물론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그게 되든 말든 간에 지금 뜨는 주주가들이 있잖아요. 상관없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SK나 두산에너빌리티 참 잘못됐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보다 한두 수 더 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고 빠질 때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결국은 SMR 아마도 중국 하나, 러시아 하나, 미국 웨스팅하우스 거 하나. 그 뉴스케일은 아닐까. AC300 제 말 기억하세요. 300 이 세 가지가 남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치고 들어가 봤자 안 돼요. ISMR은 명함도 내밀 수 없고. 자,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도 투자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신재생, 차라리 2차 전지, 차라리 수소 쪽에, 차라리 핵융합 쪽에 하는 게 훨씬 더 국가적으로 나을 것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 2세, 3세한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SMR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캐나다에 앨리슨 맥팔렌이 있다. 그럼 한국에는 서균열 교수님이 지금 아니 그래서 저도 네. 하나 있는데 그 이제 노심 그렇죠. 수장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맥팔렌이 이걸 좀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나머지는 맥팔렌이 똑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 100% 동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런 그 노심 손상 빈도라고 하는 그 핵의 망측한 그런 숫자 노름. 예, 우리 국민이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1억 원자로 년이요. 예, 1억 년. 원자로 년이죠. 그렇죠. 리액터 이어. 그렇죠. 리액터이니까 원자로 년인데 원자로 한 기가 1억 년 동안 돌았다고 가정했을 때 한 번이니까 이게 사실은 가정부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후쿠시마가 나고 TMI 2호기라고 하죠. 났고 체르노빌 4호기가 났던 겁니다. 후쿠시마 1, 2, 3 다이치의 제1원발의 원전에 1, 2, 3, 4 그렇게 왜냐하면 밑에 1억 년 동안 또는 1천만 년 동안 이 원자로가 가정했을 때 한 번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난 거고 그리고 또 말씀드려 그래서 그 확률이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고 남으로써 이 원자로는 지상에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고 날까요? 안 나죠.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맞다고요. 1천만 년에 한 번이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태평양에게는 의미가 없었다는 거죠. 한반도에게는 정말 벌써 손당 가버렸고요.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제 사실 개념 설계가 쉽지 않고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자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가 쏠쏠 나오고 있습니다. 인허가 요건을 좀 낮춰라. 지금 벌써 나올걸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출구가 없어요. 없어요. 이거라도 해야죠. 예. 그러면 이걸 누가 승인을 내려주고 그러면 설치할 때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책임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도쿄전력 보세요. 누가 책임졌나요? 예. 스리말 뭐 괜찮죠. 후쿠시마 아무 책임 안 졌죠.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진도를 좀 나가야 되니까 네. 지금 원자력 축제 분위기에서 소형원전이 기후변화에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냉정하게 좀 들여다보자 하고 이제 말씀을 맞아요.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정말 세계적인 원자력 분위기는 이거야말로 축제입니다. 독일 그 맥주 옥토버 페스트처럼 10월 축제처럼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감히 어느 누구도 어느 언론도 거기 저기를 하지 않는데 이 맥팔레인 위원장은 걱정이 되는 것이고 저는 그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장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한 10배쯤 더 많다고 봐요. 해결료도 못 만들고. 근데 우리는 해결로 못 만들죠. 껍질도 만들 기술이 없죠. 미국은 일단 에너지부 만들었어요. 핵 저항성, 사고 저항성. 그리고 또 일단 다 끝났을 때 처분장. 농축 못하죠. 우리는 그냥 사면 초과라고 하죠, 일단. 그러니까 다른 개발만 하겠다. 네, 구질구질 할 거 없고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또 개발 아마 하게 되겠죠. 뭐 몇천억 들여가지고. 그거는 똑같은 논리입니다. 거의 4천억입니다. 네, 그 이유는 정부 예산만 4천억이 들어요. 그렇죠. 과학기술자를 인건비 받아야죠. 원자력 연구원 살아야 되니까요. 그거 좋아요, 저는. 그런데 그래도 이왕이면 미국은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2차 대전 전부터 계속 몇 군데, 10군데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그중에 골랐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치스럽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살림이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공안 메아리겠죠. 그렇죠. 누가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카르텔을 자꾸 조장하고 있다. 그래서 저런 연구보다는 실효적인 거 그쪽으로 전환을 해서 좀 앞으로 미래의 에너지 시장을 내다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 구축이 필요하지 툭 하면 원전 생태계 유지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아니, 그건 좋죠. 원전 생태계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있는 것이고요. 그 생태계를 빗대가지고 뭐 중소기업들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 그 지원하는 또 일자리 만들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지원해봤자 그 기업이 원전 부품 수출 못합니다. RE100을 해야 돼요. 그거 수출하려면 RE100을 지원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다면은 대형 원전 안전사고 부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후쿠시마까지 일어났으니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데 투자해서 인력 유지하고 그리고 남아 돈다면은 전업을 시키는 거예요. 예. 핵융합이 됐건 신기술 개발이 됐건 우주 태양광이 됐건 또는 뭐 정말 극소형 초소형 원자로 로켓에 달 수 있는 것 잠수함에 달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상업성은 없죠. 그렇지만 국가 보안 차원에서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은 ISMR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기에는 우리는 너무 아직은 가난한 나라예요. 예. 미국 흉내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과대 광고예요. 과대 광고, 과대 광고. 지금 소형 원전 SMR 뭐 이게 꿈의 기술인 것처럼 엄청나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요. 네. 대형 원전 전에 나왔던 기술이라니까요. 잠수함 메트 할 땐 바로 그거예요.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 있잖아요. 1950년대. 그 기술이기 때문에 83년, 73년 됐네요. 그게 신기술인가요? 그렇죠. 아니죠. 우리에게는 신기술처럼 누군가가 포장을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앵무새처럼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후쿠시마에서 22조 베크린 똑같이 어느 누구한테 의사도 그렇고 뭐 전문가도 정치 여당도 똑같은 거예요. 앵무새들. 언론이 앵무새가 됐습니다. 네. 전부 갈아치워야 됩니다. 이런 언론들은. 그 무조건 SMR 하면 뭐 최고의 기술인 것처럼. 이걸 이제 쓰레기 언론이라고 하죠. 이런 그 언론들. 아니 근데 뭐 광고비 주는데 뭐 기사 그러니까요. 기사형 광고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조사해야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쓰레기를 생산하는 거라고요. 잘못된 정보를 막 세뇌하는 거라서 그런 점에서는 참 답답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소형 원전의 장래성이 굉장히 의심시된다. 에? 그렇지 않습니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출발점이 그겁니다. 차라리 재생에너지가 훨씬 저렴할 것이다. 네. 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재생에너지가 훨씬 저렴할 것이다. 여기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원자력 X-파일 이것도 한번 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시장을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고 원자력을 살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돈만 퍼붓고 아웃풋이 없는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결과물이 없으면 우리 인력이라도 키웠다 이렇게 얘기할 거냐. 응? 그 인력 취업도 안 되는 그런 인력을 키워가지고 뭘 할 것이냐. 장기적인 시장의 변화를 내다보고 거기에 적기 대응하고 우리가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무조건 이렇게 그래 기득권을 이렇게 보장하고 어떤 기업에 또는 산업에 어떤 정관, 학, 산의 어떤 이익 카르텔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은 우리가 좀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겠다. 특히 대통령도 그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이해의 카르텔은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SMR이 그 대표적인 이익의 카르텔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여기에 국회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견제 기능을 할 것이냐, 그거 우리 시민들은 똑바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네,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잠시 그 릴케이 시가 생각이 나네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절벽에 대고 제게 왜 이런 운명을 주셨나요? 왜 저봐도 과연 신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겠죠. 저는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가 외치지만 누가 들어줄까요? 이 충정인데 제가 돌아오는 거는 저 사람 정치 초년생 어디 내년 총선인가 보다. 그런 말밖에 안 들어요. 그렇죠? 너무 허무해요. 예. 저는 그게 아닌데. 그리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원자력계에 이렇게 좀 양심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그 전문가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 교수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더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조인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추석 한가희 교수님 네. 아주 재밌고 좀 긴 시간이었긴 하지만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제 다시 또 한가위 보름달 맞으실 준비하시고 또 좋은 시간들 가지시고 또 다음에 뵙죠. 예. 언제가 될까요? 예, 다음 주에 한번 뵈야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원자력 X-파일 긴 시간 SMR 가지고
이익의 카르텔을 비판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서경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